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겠다는 목표에서 55배나 더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숫자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예상치 못하게 유럽 군산복 합체에 통합되었고, 이제 군사 예산은 이미 연간 1,5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우크라이나의 방위 공장들은 이미 유럽 전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믿기 힘든 숫자가 있습니다. 4년이 넘는 전쟁 동안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은 55배 성장하여 1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로 그 가치가 증가했습니다. 방위 관련 기업의 수는 공식적으로 10개에서 약 1,500개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주로 소련제 장비를 수리할 줄 알았던 나라는 오늘날 영국, 덴마크, 핀란드, 포르투갈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우크라이나가 왜 생산을 해외로 옮기고 그것이 왜 천재적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은 하르키우, 드니프로, 키이우 등에 있는 공장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서퍽이나 코펜하겐에 있는 공장까지는 날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는 나토 영토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빌드 위드 유크레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1년 만에 어떻게 21개 국가의 47개 협정으로 발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공장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영국의 샤크드론부터 덴마크의 로켓 연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유럽이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을 앞다퉈 영입하려는지, 이 모든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숨겨진 위험들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인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이미 한 발은 나토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명 구독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은 평소와 달리 이 유튜브 채널에서 색다른 형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유럽인들의 도움과 함께, 그리고 유럽인들과 함께 초강력 군수산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유럽의 방위산업에 완전히 통합되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의 군수산업은 장기적이고 치열한 전쟁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는 많은 부분에서 소련 시절에 남겨진 생산 기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업들은 오래된 장비를 수리하거나 많아야 개량하는 정도만 가능했지, 현대적인 무기 체계를 대량 생산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의 군사 지원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는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생산 능력이 금액 기준으로 55배나 증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면전이 시작될 때 방위산업부문, 즉 기업들의 가치가 1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현재는 550억 달러입니다. 군사기술 기업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될 때는 10개였지만 지금은 약 1,500개에 달합니다. 드론 생산 속도는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변한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물론 규모도 변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덴마크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덴마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는 곧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국가 부문이었던 것 대신에 이제는 분산되어 있고 매우 역동적인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대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작업이 전선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 새 해결책이 실제 전투에서 즉시 시험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적응 속도가 규모보다 더 중요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FPV 드론, 전자전, 그리고 드론 대응 기술 등입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은 여전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변화 속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어느 정도 적응했고 격차도 부분적으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 점입니다. 러시아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방위 산업을 55배나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환점은 202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무기 구매에 돈을 썼습니다. 혹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비축분해서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갑자기 덴마크가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완제품 무기를 공급하는 대신 유럽 국가들이 직접 우크라이나 내에서 무기 생산에 투자하면 어떻겠냐고요.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에 회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냥 돈을 주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델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덴마크가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돈을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모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반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미 2025년에 유럽연합 전체가 빌드 위드 유크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덴마크 모델이란 서방의 자금이 우크라이나 내에 우크라이나 공장에 투자되는 것이라면 빌드 위드 유크레인 모델은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합작회사, 조립라인, 연구센터를 이미 유럽 영토 내에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생산 전체를 유럽으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델은 양자 협력과 라이선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일부 제품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제공되고 나머지, 즉 우크라이나군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가 구매하거나 아니면 그 무기가 수출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일부는 유럽에,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게 우크라이나에 무슨 도움이 되냐? 결국 아이디어를 유럽에 넘기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 공장을 세워 직접 고안한 것을 생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입니다. 기업들은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 사정권 박부지에 생산시설을 둘 수 있습니다. 이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요. 모스크바가 어떻게 행동하든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나토 국가에 위치한 생산시설을 공격할 엄두는 거의 내지 못할 겁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자국 군수 산업의 일부를 나토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나토 조약 제5조의 보호 아래 두는 셈입니다. 게다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 협정들은 우크라이나가 매우 부족한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우크라이나의 국방 수요는 사상 최고치인 1,5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보다 200억 달러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는 러시아 전체 국방 예산과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국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상당수 생산 시설이 정기적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즉, 공장도 있고 역량도 있지만 주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럽의 지원이 들어옵니다. 유럽연합 공동예산에서 나온 자금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EU 공동예산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거죠. 유럽인들과 협력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건 수출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된 무기의 수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종 관료주의와 군사적 제한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공장들은 합법적인 판매 경로가 되고 이는 곧 생산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기술과 표준입니다. 최신 생산 공정에 대한 접근, 다양화된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EU와 나토의 간소화된 인증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상황에도 무기가 비효율적으로 되거나 우크라이나산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아요. 우크라이나의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무엇을 얻을까요? 여기서는 공정하고 상호적인 거래입니다. 유럽인들은 돈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기술, 그 기술을 활용하는 개념,
그리고 초고속 혁신 사이클에 대한 접근입니다. 유럽 방위 산업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느리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선의 포화 속에서 단련된 속도를 그 산업에 가져옵니다. 게다가 고도로 숙련된 우크라이나 엔지니어와 전문가에 대한 접근도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전투 경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공장과 자금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런 협력이 있다고 추상적으로만 설명했으니까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드 위드 유크레인 프로그램은 천천히 시작했지만 이후 급격하게 속도를 냈습니다. 정말 급격하게요. 6월 말까지 이미 유럽과 북미 21개국이 참여한 47건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선두는 독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과 10건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체 협약의 5분의 1 이상이 독일과 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과 협력하고 있는 분야는 FPV 드론과 자율 시스템, 드론 대응, 항공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부품 생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런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일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군을 위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5만 대의 드론 생산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체코와 핀란드입니다. 이들과는 각각 4건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영국, 덴마크, 스페인은 각각 3건입니다. 프랑스,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 캐나다와도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전체 합작 프로젝트의 3분의 2 이상 이 자율 시스템, 채공 탄약, 그리고 안티드론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미래 전쟁의 승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즉시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빌드 위드 유크레인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퀀텀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인들과 여러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유크로스펙 시스템스 회사는 영국에서 정찰 드론 샤화 PD2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을 오래전부터 생산해왔으며 이 드론들이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를 위협했습니다. 핀란드 우크라이나 무인기와 지상 로봇 프로젝트는 이미 오랜 기간 운영 중입니다. 루마니아, 덴마크, 그리고 발트 3국과의 합작 기업들도 역시 무인기 개발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폴란드의 한 회사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우크라이나의 155mm 곡사포 보그다나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테크노브라는 회사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장갑차 주라와 쿠작을 생산하게 됩니다. 별개의 분야는 연구와 개발입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hensolt와 우크라이나의 파이어포인트는 프레이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 제 채널에 방문하셔서 꼭 시청해보세요. 제가 새로운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MBDA와 루치 설계국이 함께 대함 순항 미사일 넵튠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어버스가 스타트업 스카이폴과 함께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을 지휘 통제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도 탐색기, 엔진 시스템 및 기타 미사일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생산을 위한 더 많은 합작 공장이 생길 전망입니다. 이른바 인큐베이터들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 저머니 프로그램과 다른 나라의 유사 프로그램들은 방위 스타트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커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준비가 된 우크라이나 기업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금은 두 가지 주요 출처에서 지원됩니다. 첫 번째는 파트너 국가들의 국가 프로그램, 보통 국방부를 통해 지원되고, 두 번째는 유럽연합의 기금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주목하세요. 이 자금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유럽 내 우크라이나 공장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방위 기금이 연구 및 개발 참여 비용을 지불합니다. 에어버스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분야입니다. 유럽 방위 산업 프로그램은 2026년과 2027년에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 강화와 우크라이나 기업의 유럽 공급망 통합을 위해 3억 유로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용 메커니즘인 세이프가 있어서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유럽연합 프로젝트의 계약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에서 운영 중입니다. 물론 분명히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는데 최소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관련 관료주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면전 시작 초기에 도입한 엄격한 수출 통제는 국제 생산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노력해야 하고 무기를 해외로 내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다음은 자금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원하는 소규모 기업에 더욱 해당됩니다. 세이프 프로그램의 신용 보증은 파트너 국가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져 고르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은 초기 투자금은 프로젝트를 시작 단계에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입니다.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동시에 국가, 국제, 그리고 나토 인증 기준,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 그리고 수출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행정적 부담입니다. 여기 어이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벗어났지만 이 사례는 문제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덴마크에서는 당국이 우크라이나 회사 파이어포인트가 고체 로켓 연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일부 국가 환경 및 건축 규정을 심지어 폐지해야 했습니다. 네, 파이어포인트는 덴마크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주의입니다. 유럽의 방위 조달은 여전히 자국의 생산업체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을 그냥 옥죄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아픈 2가지 문제는 인력과 부패입니다. 해외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숙련된 전문가와 엔지니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더 부유한 유럽 기업들이 쉽게 스카우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용에 대한 조사는 파트너들이 키이우와 협력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는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도움을 요청하던 나라에서 에어바스, MBDA, 그리고 헨졸트와 함께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이미 47개의 협정이 체결되었고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공장들은 영국에서 포르투갈까지 위치해 있고 군수 산업의 성장은 5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략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생산을 나토 국가로 이전해 3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야만적이고 냄새나는 러시아인들로부터 자국 방위 산업을 보호하고 유럽의 자금과 기준을 얻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크라이나가 유럽 방위 시스템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서 이제는 그곳에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유럽연합 시스템에 이렇게까지 통합되면 다음 단계는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 나라를 그냥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프랑스인들과 함께 미사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잉글랜드에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국사포는 폴란드가 만들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독일과 공동 개발 중입니다. 즉, 한 발은 나토에 들어섰다는 말이죠. 즉, 조약이 아닌 생산을 통한 통합입니다. 사실 이는 전쟁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곧바로 나토에 가입시켜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2가지 아주 훌륭한 예입니다. 그들은 나토 국가들의 방위 산업에 너무나 깊이 통합되어 있어서 기회가 생기자마자 바로 북대서양 동맹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